안녕하세요. 네, 저는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정말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우선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항상 이게 트레이너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방송에서 보면 훈련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훈련사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좋아하지 않는 게 그냥 싫어서가 아니라, 뒤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훈련은 조금 강압적인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곳은 군대, 뭐 이런 좀 생명과 연관돼 있고 실수하면 큰일 나는 그런 곳에서는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하지만, 걔들이 훈련을 할 필요가 있나? 반려견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와 행복하게 가끔은 실수를 해도 되고, 그래서 교육이라는 단어를 저는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뭐 반려견 교육자라고 하긴 그래서 미국 단어로, 영어로 트레이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사이자 트레이너다 보니까 옆에 이제 지인들이 네가 신직종을 탄생시켰다라고 하면서 수레이너라고. 제가 수의사 중에서는 이 트레이너 자격증을 가진 첫 번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수레이너 설채현 이렇게 많이들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할 강의는 개는 어떻게 가장 가까운 인간의 친구가 되었을까인데요. 제가 이 강의를 왜 하게 됐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 반려견을 키우면서 개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리고 오고 나서 처음에 상당히 당황하게 되죠. 이 친구들의 본능, 그리고 행동, 자연스러운 언어,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데리고 와서 전혀 예측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개는 어떤 동물인가요? 개가 어떤 동물이고, 그리고 우리와 친해지려면 내가 어떤 것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 개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재미없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개는 어떻게 인간의 친구가 되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04년에 대학교를 딱 들어가고, 들어가자마자 너무 기쁜 마음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반려견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다 애완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애완견이라는 단어를 쓰면 욕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애완견과 반려견의 정확한 뜻의 차이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은 애완견이라 아니라 반려견이라고 쓰자고 자꾸 얘기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완견 할 때 이 애는 사랑애입니다. 사랑애. 한자로 사랑애. 아주 좋죠? 근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완. 이 완이 희롱할 완자예요. 희롱할 완자. 이 희롱할 완자가 어디 쓰이냐면 완구할 때 완자입니다. 그러니까 장난감. 뜻풀이를 해보자면 사랑하는 장난감 강아지. 장난감은 나만 보고 행복하면 되는 게 장난감.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유자만 행복하면 되는 게 애완견이라는 뜻이죠. 그럼 반려견의 뜻을 한번 볼게요. 반려견은 짝반 짝녀. 그러니까 짝이 두 번이나 들어가는 진정한 짝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짝인 강아지. 그러면 애완견과는 다르게 반려견은 나만 행복하면 안 돼요. 강아지도 같이 행복해야지만 우리가 반려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단어는 애완견에서 반려견으로 엄청나게 많이 넘어왔지만,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의 진정한 반려견이 얼마나 될까? 보호자만 행복하지 않고 보호자와 강아지가 같이 행복한 진정한 반려견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10%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진짜로 말만 반려견이 아닌 진짜 반려견으로 대해줄 줄을 알아야죠. 제가 약간 이렇게 막 이런 거 찾아보는 거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은 안 나올 거예요. 지금은 안 나올 건데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심심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반려의 뜻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제 남편, 와이프. 우리가 반려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포탈에서 자동 완성 기능을 한번 심심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라고 쳤더니 뭐 다른 것들 막 뭐 그 당시에 유명했던 자동 완성된 단어들이 나오다가 여기 한번 보세요. 와이프가 너무 얄밉습니다가 뜹니다. 자동 완성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와이프만 찾아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남편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눈에 띄는 자동 완성 문장이 있으신가요? 조금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같은 종의 같은 언어를 쓰는 우리 사람이라는 동물끼리도 뭔가 소통이 안 돼서 와이프가 너무 얄밉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걸 엄청나게 찾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들이 나왔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사실 저는 연애를 되게 오랫동안 하고 11년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처음에. 모든 남자들이 그렇겠지만 아무거나 먹자가 진짜 아무거나 먹자인 줄 알았고 괜찮아가 진짜 괜찮은 줄 알았어요. 네, 아무거나 먹자는 네가 내 마음을 알아맞혀봐. 괜찮아도 난 지금 괜찮지 않으니까 나를 괜찮게 해봐. 이거를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싸우고 같은 사람이라는 종 그리고 한글이라는 언어를 쓰는 대한민국 사람끼리도 소통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이 책을 읽고 깨우쳤습니다. 아, 남자와 여자는 다른 동물이다. 네. 그리고 그 자체를 이제 이해하고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책도 나왔습니다. 화성에서 온 아빠, 금성에서 온 엄마, 안드로메다 아이. 그러면 걔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훨씬 더 먼 곳에서 왔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친구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봤나? 얘는 원래 이런 아이니까 내가 이 정도는 타협해야 돼 라고 생각해 봤나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보호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개는 왜 항상 말을 안 듣지? 개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내 보호자는 왜 항상 화만 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개가 어디서 왔고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 어떤 언어, 그리고 어디가 아플 수 있고 뭐 어떤 감정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것만 잘 알아도 진정한 보호자가 되고 우리 강아지가 반려견이 될 수 있습니다. 개는 어디서 왔을까요? 지금 안드로메다보다 더 먼 곳에서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서 왔을까요? 네, 늑대에서 왔습니다. 과학적으로 늑대에서 왔고 유전자 동일성은 98.8%. 근데 사실 1.2%밖에 차이가 안 나? 이거 거의 그냥 늑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1.2%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뭐 사람 같은 경우에도 사람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유인원, 보노보라는 유인원이 있어요. 보노보와 우리 사람과의 유전자 차이도 이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라는 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차이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늑대가 개가 되었으며 그러면 우리가 늑대의 행동을 보고 개의 행동을 다 똑같이 유추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되게 흔히 알고 있는 잘못된 개념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적에 이렇게 배웠었는데 사람이 새끼 늑대를 잡아와서 사람과 같이 살다가 보니까 늑대가 착해지고 이걸 계속 교배시키다 보니까 개가 됐다. 이렇게 하는 걸 저도 어렸을 적에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납치를 한 거죠. 새끼 늑대들을. 저기에 엄마가 잠깐 사냥하러 간 사이에 새끼 늑대들을 납치해서 개를 만들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지금도 그러면 이 이론이 맞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새끼 늑대 지금 많을 거 아니에요?
동물원에서도 새끼 늑대들이 태어나고 그 늑대를 잡아와서 키웠을 때 개가 돼야 돼요. 착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 조금 친하게 지내더라도 되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요.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아요. 사람이 뭘 하라고 한다고 해서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단어의 뜻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가축화와 길들이기. 영어로는 domestication과 tameness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축화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뤄지는 과정을 가축화라고 보면 돼요. 가축화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공격성의 감소입니다. 그래서 여러 세대 동안 공격성이 감소되는 과정을 거쳐서 제한된 사람과의 공간 안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그런 과정을 우리가 가축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길들이기, 테임니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세대, 한 개인의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동물이 태어나서 사람과 살면서 그 과정 동안 얼마나 사람과 살기 위해서 길들여지느냐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 가축화는 진화의 과정과 되게 유사하다라고, 진화랑 똑같이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점점 공격성이 감소하고 오랜 시간 동안 사람과 같이 살게 될 수 있어서 그 종의 평균적인 특성이 바뀌어지는 걸 우리가 가축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실행해 본 과학자가 있습니다. 벨라예프라고 러시아의 과학자예요. 러시아의 과학자인데, 늑대가 길들이기가 아니라 가축화의 과정을 거쳐서 개가 됐다라고 한다면 다른 동물을 한번 이렇게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개로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 벨라예프라는 과학자가 여우를 데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여우를 데리고 실험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특정한 여우를 데리고 사람과 살면서 계속 사람과 친해지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여우가 많아요. 그 중에 손을 쑥 집어넣어 봤습니다. 이 모형손, 내 손 하면 큰일 나니까, 모형손을 쑥 집어넣어 봤어요. 어떤 여우들은 이걸 막 물어요. 막 캬 하면서 막 물고 공격해요. 근데 어떤 여우들은 가만히 있거나 이렇게 소심하게, 공격은 못하고 소심하게 이렇게 있어요. 아니면 어떤 여우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막 가서 이렇게 막 오히려 몸을 비비기도 하고, 이렇게 호의적인 표현을 보인 여우들만 교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새끼들에게 똑같이 해요. 손을 딱 집어넣어 봤더니 공격하는 아이들은 더 이상 교배하지 않아요. 호의적인 표현을 보이는 여우들만 계속해서 교배를 합니다. 그랬더니 10세대가 지나가기 시작한 후부터 개와 비슷한 개체들이 태어나기 시작해요. 10세대가 지나가니까 사람 말을 듣고 막 사람한테 오히려 막 비비고 이런 아이들이 종종 태어나기 시작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거의 한 60세대 정도 됐어요. 60세대 정도 됐는데 60세대 후가 되니까 70%가 개가 됐어요. 70%가 개와 정말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거죠. 자, 60세대인데 70%가 개와 비슷한 행동을 보인다. 근데 개는 이걸 15,000년 동안 해왔습니다. 15,000년 동안.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늑대와 다른 종으로 분류가 돼서 아주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아직도 이 진화론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진화론에는 두 개가 있죠. 자연선택설과 용불용설. 자연선택설은 우연히 어떤 유전자를 가진 동물이 태어나고 그 동물이 이 사회와 잘 맞아 떨어진다면 교배 번식의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 유전자는 계속해서 살아남는다. 용불용설은 동물이 자기 필요성을 느끼고
뭔가를 더하거나 뺀다. 이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이 뒤를 보시면 합니다. 기린. 기린은 어쩌다 이렇게 목이 길어졌을까요? 자연선택설에서는 우연이 꼭 필요합니다. 어쩌다 우연히 목이 긴 기린과 목이 짧은 기린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근데 아무래도 초식동물들끼리 경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이런 나뭇잎들, 기린이 먹어야 될 것들이 막 줄어드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짧은 애들은 점점 잘 먹지도 못하고 건강도 나빠지고 번식의 기회가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다른 아이들보다 특출나게 목이 긴 애들은 다른 동물들과도 크게 경쟁하지 않아도 돼요. 위에는 애들이 못 먹으니까. 그러면서 더 건강해지고 더 힘도 있으니까 번식의 기회가 많아지고, 이게 아주 오랫동안 이 우연과 오랜 시간이 겹쳐지면서 목이 짧은 아이들은 점점 없어지고 목이 긴 기린들은 더 번식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가 흔히 아는 기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선택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연선택설에 요즘 되게 슬픈 뉴스예요. 슬픈 뉴스. 저도 얼마 전에 보고 너무 이제 안타까웠었는데,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최근에 상아가 없는 코끼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오해를 하고 계신 거죠. 아, 코끼리들이, 사람들이 자꾸 상아를 뺏어가니까 상아가 없으면 살겠구나 하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상아를 없애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화를 통해서 상아를 없애고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는 상아가 있는 아이들이 줄을 이루고 있겠죠. 우연히 상아 없는 코끼리가 태어납니다. 사냥꾼들이 상아를 얻기 위해서 막 사냥을 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봤더니 쟤는 상아가 없어? 그럼 안 죽입니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아가 없는 유전자를 가진 코끼리들은 살아남아요. 그럼 당연히 번식의 기회는 높아집니다. 그 유전자를 가진 그 새끼 코끼리들도 이렇게 상아가 없게 태어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이게 자연선택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은 자연선택설이 인간선택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인간에 의해서 동물들이 진화하고 있는 거죠. 이걸 한번 이제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늑대는 원래 사람이랑 되게 경쟁하는 사이였어요. 사람을 공격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보면 되게 나약한 존재였잖아요. 예전에 보면 늑대처럼 빠른 속도를 가지지도 않고, 그리고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더 힘도 훨씬 더 약했고, 그래서 같은 영역 내에 자원을 두고 싸우는 경쟁 상대였습니다. 근데 늑대는 지금도 그렇지만 상당히 불안감이 많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늑대 이외의 다른 동물들, 그리고 내 무리 이외의 다른 동물들은 되게 배척하고 무서워하는데, 먹을 게 점점 없어지니까 그 중에 또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거죠. 너무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겁이 좀 없는, 불안감이 없는 늑대들이 이제 늑대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먹을 걸 찾자 하다가 사람 주위로 가게 돼요. 사람이 새끼를 잡으러 온 게 아니라 늑대가 먼저 옵니다. 사람 주위에 오니까 뭐가 있을까요? 사람 주위에 뭐가 있을까요? 쓰레기가 있어요. 쓰레기가 있고 또 있어요. 얼마 전에 나온 얘기인데 똥이 있습니다. 똥. 사람이 그때는 뭐 화장실이 뭐 상하수도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돼 있는 걸 떠나서 아예 없잖아요. 그럼 아무데나 이렇게 좀 멀리 가서 똥을 싸잖아요. 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똥이 이 야생동물들에게는 엄청나게 영양분이 많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먹다 보니까 편하죠. 굳이 열심히 뛰어서 막 저 토끼 잡고 막 무슨 동물 잡고 자기네들끼리 작전 짜서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사람이 버린 거 아니면 사람똥에 단백질이 은근히 많대요. 그런 걸 먹다 보니까
얘네들은 편해서 계속 거기에 있기로 합니다. 처음에는 인간도 늑대가 싫죠. 침입자잖아요. 그러니까 막 쫓아냈어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편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늑대가 그 주위에서 똥 먹고 쓰레기 먹으면서 편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첫 번째가 전염병이 덜 돌아요. 음식물 쓰레기나 똥이 있게 되면 결국에 병균들이 그 안에서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 쓰레기를 다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처리해버려서 괜찮네? 이게 오히려 냄새도 안 나고 전염병도 안 돌고 괜찮네? 한 번 더 봐!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실제로 원래 이렇게 사람들은 너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녁에 불침번을 섰대요. 늑대가 사람 주위에 있으니까 늑대 이외에 다른 그런 동물들이 오면 얘네가 막 소리를 내요. 막 울고 막 자기네들끼리 막 지키려고 하고 걔네들 나름대로 사람 주위가 자기 영역이니까 사람들이 이것 봐라 푹 자도 되겠네 쟤네가 소리 내면 나가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영역이 겹치게 돼요. 약간 공생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처음에는 경쟁관계였다가 점점 공생관계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또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불안이 없고 사람한테 그렇게 크게 적대감을 보이지 않는 아이들에서 새끼가 또 태어나면 그러면 또 진짜 벨라예프의 늑대 실험처럼 사람한테 호의적인 아이들만 남고 그런 아이들이 또 번식의 기회가 많아지고 그러면 또 사람한테 더 호의적인 아이가 태어나고 이게 15,000년 동안 반복되면서 가축화가 이루어지고 지금의 개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봤더니 우리가 똥개라는 말이 다른 나라에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처음의 개들은 사람의 똥 때문에 올 가능성이 되게 높았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람의 똥을 먹으면서 영양분을 보충하고 우리 선조들은 그런 걸 보면서 똥개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런 게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유전자라는 게 너무 신기해서 저 선조 때부터 이 유전자가 딱 남아서 지금도 다른 동물의 똥을 먹거나 반려견 중에서도 다른 동물의 똥을 먹거나 자신의 똥을 먹으려고 하는 개들로서의 본능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식분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요즘 우리 보호자분들은 상당히 힘들어 하시죠. 예전에 그런 뉴스도 있었죠. 강원도 펫샵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았는데 이 강아지가 똥을 먹는다. 환불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펫샵 주인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던져서 죽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개들은 똥을 먹는 게 사람한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 선조 때부터 내려온 자연스러운 행동이 그런 똥을 먹는 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충격을 안 받는데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데려고 온 이 조그맣고 이쁜 강아지가 갑자기 똥을 먹는다고 하면 그걸 보는 순간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이 강아지들이 똥을 먹는 것도 우리가 어느 부분, 일정 부분에서는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사람이 개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오해했던 것처럼 사실은 사람이 개를 선택한 것이 아닌 개가 사람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개들은 그 선택을 통해서 지구상에서 사람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성한 그리고 사람의 이쁨을 가장 많이 받는 동물이 되었다. 이것으로 제 1강 마치겠습니다.